쌍용차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다시 한번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쌍용차가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쌍용차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이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 쌍용차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 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쌍용차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인도의 마힌드라라는 곳인데 지금 지분 75%를 갖고 있는데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최근에 시사를 하면서 쌍용차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 이제 숙제가 됐는데 글쎄요. 마힌드라가 이렇게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게 철수를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빠지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하겠지라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우리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게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속 성장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저는 이 전략이 자기들 내부에서 결정되는 전략이 아마 정부와 타협이 안 되면 네네. 철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철수다 지원 받기 위한 전략이다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철수하는 수순으로 가는.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전략 이렇게 할 때 보면 생존 전략도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전략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 경제학에서 이미 2008년도 경제학 노벨상에서도 새로운 교역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략적인 트레이드, 전략적인 매니지먼트가 아주 기업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마힌드라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마힌드라의 내부 전략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역지사지해서 내가 만일에 마힌드라의 전략 담당자면 어떻게 해볼까? 그렇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볼 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렸지만 철수하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더 무게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마힌드라의 사정을 봐야 됩니다. 마힌드라 이제 인도의 굴제 재벌인데 그렇죠. 자동차 부분 조금 시원찮아요. 인도 자동차 한 3위 내지 4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보니까 승용차를 23만 대 팔고 상용차까지 다 포함해서 46만 7천 대에서 인도 내수 시장에서는 5, 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네요, 되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실적도 작년 이후로 그냥 인도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발전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실 퇴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올 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3월, 4월에 거의 지금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 꼬꾸라지는 특히 금년 상반기는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내부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인도라는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기술 획득을 위해서 한국에 쌍용차에 지분 투자했는데 한 7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다 까먹고 잔존 가치가 2,300억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쌍용차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더 까먹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내심으로는 다른 그냥 부도나 파산이 나면 자기들 한 푼도 못 건지니까 다른 주주를 대체 주주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분을 인도하고 넘기고 빠지고 싶은 것이 본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김현학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힌드라가 지금 제코가 석자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쌍용차를 생각할 겨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 어떤 시점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현재의 시점에 상당한 이제 상황의 변화가 좀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1분기에 지금 손실이 약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3분기 연속 지금 적자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의 쌍용차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인수를 했겠지만 현재 쌍용차의 그 잠재적 가능성이 거의 소멸했다라고 마힌드라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인드라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산업은행이 2018년에 GM에 지원했던 약 8천억 원의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선례를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어떤 딜을 던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인드라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도 이미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 4월달에 코로나의 어떤 확산에 의해서 판매량 제로 한 대도 이제 팔지 못하는 셧다운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쌍용차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마인드라가 GM처럼 8천억 원 정도의 어떤 자금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을 쌍용차에 투자하지 않겠다면, 즉 지원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마인드라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고용을 팽개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 쌍용차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가 뭐 직격탄을 마인드라도 맞았고 쌍용차도 맞은 상황이고 쌍용차는 사실 그 전부터도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4월 달에 왜 원래 마인드라가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다가 철회를 하고 이 400억 원 정도만 일회성 자금으로 투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미 쌍용차의 어떤 철수를 위한 뭐 첫 단계를 밟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마인드라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했지만 마인드라의 내부 전략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2019년도에 경기 전망을 했을 때는 2,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2020년 1월 달에 들어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그게 아까 이제 말하는 대로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GM 사례를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300억 투자할 테니까 산업은행 보고 2,700억 투자해라 그랬어요. 그때. 2,700억. 예. 그런데 이제 딱 2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냐 하면 아까 자 이제는 그냥 여기서 파산이 나면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7천억 자체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하면 뭐라도 좀 자기들이 해소해 가려 그러면 내부 전략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예.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단은 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M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쌍용차 입장에서는 우리 400억 투자하고 했으니 자 우리가 얼마 투자하면 정부가 얼마 좀 투자해달라, 지원해달라 말하는 건데 지금 뭐 마인드라가 쌍용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인도 내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기술을 배워가겠다 그랬지만은 인도에서 성장하는 시장은 지금 이제 대중차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쌍용에서 가져가는 티볼리라든지 렉스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고급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쌍용차에서 생산 제품을 가지고서 자 세계로 수출하려 그러니까 쌍용차 수출 비중은 계속 내려가요. 한계가 있고 또 그걸 갖다 인도의 지금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커지는데 인도 내수 시장에 쌍용차를 팔기에는 또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 투자라고 하는 이제 금액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마인드라는 했든지 투자 비용을 낮춰가지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쌍용차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경제학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심한 불황이 닥쳐봐야 저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뭐냐가 나온다. 그걸 갖다가 우리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클린싱 이펙트, 청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쌍용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뭔가가 진짜 표면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마인드라 혼자 힘으로는 해결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해 나가겠죠.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 과정만 해도 지금 마인드라에서 뭐 우리가 2,300억 정도 태울 테니까 산업에서 GM 모델을 생각한 거죠. 한국 GM 모델을 생각해서 니네들 좀 태워라. 그 살리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뀌어서 2,300억 투자는 안 하고 긴급 운용 자금 쪽으로 한 400억만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철수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이 있는데 그 합작 회사가 그 회사들하고 다른 게 뭔가 그래도 한국 GM하고 르노 삼성은
뭔가 본사에다가 제공할 만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노사 분교가 좀 심해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평연구소에서 바로 개발해서 미국 본사에서 팔거든요. 그리고 수출 전진 기지로서 중소형 차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 생산량이 작년에 한 13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수출도 한 5, 6년 전에는 한 6만 4천 대까지 갔다가 작년에 2만 4천 대 수출했더라고요. 절반도 안 그러니까 그냥 마힌드라 입장에서 보면은 쌍용차가 무슨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 R&D 기지로서 좋은 기술력을 제공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력도 별로 없고 수출 전진 기지로 수출 실적도 한 2만 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돈은 지금 뭐냐 코로나 사태가 그 전에도 13분기 적자가 났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적자 폭이 뭐 2,800억 분기 이렇게 되니까 연간 단위로 가면 조 단위까지 이럴 수도 있는 도대체 이 마인드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2,300억 추가 투자해봐야 이것 자체가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그걸 건진다기보다는 더 높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또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살려야 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한 400억 정도 넣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보고 한국 정부에서 투입해주면 아마 목숨 좀 연명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들 전략은 아마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회사가 뭐 계속 콘솔리데이트해서 대여섯 개로 살아남는 이런 구조인데 그 르노 삼성의 대주주인 르노나 혹은 뭐 GM 대주주인 한국 GM 대주주인 GM과 달리 마힌드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프할 게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 그래서 저는 철수설에 조금 무게를 두고 최소한 데미지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런데 망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버티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마힌드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쌍용차가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R&D 기지를 하든지 뭔가 롤을 갖고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은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좀 투자를 해줄 만한 용의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쌍용차 자체 실적,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쌍용차가 과연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위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은 마힌드라에게는 뭐 부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했고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좀 격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쌍용차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비즈니스 어떤 원리 중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보게 되면 대략 현대차의 어떤 생산량 자체를 보면 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과 내수를 합치면 대략 한 13만 대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적어도 한 30분의 1, 뭐 40분의 1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니까 생산 그 곡선에 있어서 비용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격변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산업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세계 키워드로 엄청난 혁신에 지금 파고에 휘말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버가 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 준 충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체 산업의 어떤 추이에 대한 예측을 보게 되면 향후에 한 2030년 정도 또 2030년,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한 30%가 소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쌍용차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즉 코스트 삭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도 자동차 업체가 기술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쌍용차가 과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대단히 이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즉 친환경차하고 관련된 즉 테슬라로 지금 유명하고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나 아니더라면 뭐 니콜라라는 수소차가 전 세계적인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이제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만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기술을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친환경차 같은 이런 세계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격변을 초래하고 있는 세계의 어떤 관련된 영역에서 쌍용차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쌍용차가 SUV 명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SUV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전기차도 없고 수소차도 없고 이런 친환경차도 없고 자율주행 기술도 크게 돋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없다는 예,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안 드네요. 유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전기차가 되면 현재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되는데 그게 1만 개 정도로 모든 것이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지니까 부품 그렇죠. 필요 없고 줄어들죠. 배터리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만일 부품이 3만 개에서 1만 개로 줄어들면은 그 부품 회사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생산 대수 자체가 많이 줄 겁니다. 서로 나눠 타고 같이 타니까 뭐 지금처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동차 생산량이 뭐 30%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생산량이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리 자동차 회사가 뭐 작은 회사까지 합치면 뭐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5개 정도로 이미 이합집산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5개로 만일에 M&A가 된다고 그러면 거의 5위, 6위 그 끝자락에 있는 게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그룹만 해도 우리가 보면 엄청 큰 거지만 글로벌로 보면 6위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6위권 안에 들지 못한 회사들은 어딘가에 먹히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기술이라든지 특히 이제 앞으로는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뭐 전기차라든지 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안에 내부 소프트웨어, AI 이런 모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장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더 없는 거죠.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했을 뿐더러 사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이미 그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특별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 도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논의하겠지만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우선 단기적인 뭐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큰 그림도 염두에 두고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쌍용차가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무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숙제는 많습니다. 지금 뭐 당장 다음 달만 해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이 한 900억 원 정도 되고 이걸 갚으려고 뭐 부지 매각 같은 거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난 1일에도 뭐 구로에 있는 에이스 센터 부지를 한 1,800억 원에 뭐 매각을 해서 이제 뭐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빚이 900억 원이지 지금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운영 자금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 빼고는. 사실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쌍용차한테 돈을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예. 이 누가 투자를 해주려 그러면 항상 금융의 기본은 내가 오늘 빌려주고 투자한 돈의 회수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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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자동차의 미래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상업금융기관은 절대 돈을 안 줄 주겠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미래가 없는 동안에 고용의 일종의 그 어떤 전환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 투자는 해주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쌍용차가 옛날 SUV 이거는 진짜 이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은 자동차라는 것이 앞으로 한 2040년, 50년 가게 되면 가솔린 자동차, 즉 쌍용차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라는 게 40에서 50% 정도 될 거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수소차가 나오면 수소차가 얼마, 그 다음에 친환경차가 얼마, 전기차 뭐 이런 게 간단 말이죠. 예. 거기에 지금 현재 현대차나 우리 정부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UM이에요, UM. 어반 에어플레인 네네. 그게 날아다니는 자동차. 모빌리티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보면 UAM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벌써 이제 새로운 자동차에서 케이스라든지 커넥티드 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사실 쌍용 자동차가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 키워드에서 얼마만한 역할을 수 잠재를 있냐.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어떤 지금 학회를 준비하고 있느냐면 우리 6.25 때 이게 창립을 하는데요. 우리 모빌리티 학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모빌리티 학회에 오시는 학회 멤버는 80%가 전부 엔지니어들이에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하시는 분, 그다음에 로보틱스, 뭐 가만한 뭐 로봇가 잘 운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게 이제 모빌리티 커넥티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80%고 인문 사회에 있는 부분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장에 과연 이 지금 쌍용차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솔린 엔진 기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회사들이 상업금융을 해주겠습니까? 것인가? 안 해줄 거라고요. 이 자체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쌍용차가 이렇게 매출이 적으면 이 자동차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뭐 쌍용차에서는 조만간에 7개 신규 모행을 내놓겠다. 생산한다 그러는데 네. 신규 모행 하나 생산하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델 하나당 현대자동차 보면 한 2,300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2,300억인데 그 7개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면 협력사가 또 투자를 해요. 그렇겠죠. 협력사한테 그 투자할 돈을 빌려줄까요, 은행이? 아니, 안 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차가 뭐 7개 신차를 난다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쌍용차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또 이 차를 사주는 고객들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정부 혼자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버티게 하는 것 자체가. 버티게 하는 것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렇겠죠. 정부가 한다는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수 예, 있는 예, 지점이기도 예, 한데 예, 예. 그러면 은행은 안 빌려줘. 그러면 결국 정부밖에 없어. 그럼 가장 좋은 건 아마 새로운 뭐 주주가 등장하는 걸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1999년에 워크아웃이 됐고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2010년에 이제 마힌드라로 대주주가 바뀐 상황인데 그렇다면 참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쌍용차가 기사회생을 한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 방법밖에 없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 조금 덧붙이자면 예. 지금 아까 장표 나왔는데 한 3천억 정도 현금을 확보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5,900억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아.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그렇죠. 유동부채 1년 내 갚아야 되는 현금 부채죠. 부채거든요. 예. 그러니까 3천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천억을 원래 이제 정부하고 그 마힌드라고 한 5천억 합쳐서 투자하기로 그렇죠. 했었어요. 2,400, 그러면 이제 2,700억 해서. 그 빚도 갚고 웬만큼 돌려준다는데 지금 뭐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시설을 뭐 팔겠다고 네, 하는 건데 부지랑 일단 이 뭐 이런 불경기에 시설을 팔 수 있을 것이며 판다 하더라도 그 팔고 나면 그다음 또 빌려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필수시기 때문에. 그럼 또 은행 이자 마냥 꼬박꼬박 이 또 돈이 고정 비용이 나갈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주주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에 우리가 흔히 이름 듣고 있어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메이커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자기들 구조조정하기 바쁘거든요. 아. 그리고 정말 뭐 전기차나 이런 데 대응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래서 글로벌 메이커 안 들어오고 결국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 신흥 국가들. 그나마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은. 벤치마킹 그래서 처음에 배울 수 이게 있는. 쌍용차도 상하이차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나 동남아 회사들인데 뭐 쌍하이차 우리 한번 당했고요. 기술만 빼가고 먹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도 회사들, 인도 지금 마힌드라 철수하면 타타는 이미 대우하고 뭐 손을 잡고 있죠. 3, 4위 대우, 회사들이 예. 뭐 그런 회사들 있고 다 아니면 뭐 동남아에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 같은데 로컬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도 한국 이 기술이 나으니까 들어올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마힌드라에서 계속 다른 주주가 들어와서 우리 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들 대체할 주주를 찾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당연히 최종 발표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체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기들이 완전히 도산 안 하려고 그러면 마인드라가 막 급하니까 열심히 찾고는 있지 않겠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마땅한 대주주 찾기가 주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타이밍하고 지금 환경이 너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M&A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장 자체가 생존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구글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구글이 자율주행차에 들어오고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이후에 일본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먼저 실험을 했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글이 했던 방식은 위성 GPS 신호를 통한 자율주행차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타가 했던 방식은 도로에 센서를 박아서 자동차하고 교신하는. 근데 갑자기 그 어떤 혁신 기술을 뛰어넘고 구글이 갑자기 하늘에서 GPS를 갖고 신호를 잡는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토요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은 어떤 거였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통합형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통합성이 중요하고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노하우는 하루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버렸던 게 테슬라였거든요. 전기차를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전기차는 만들 수 없다는 공식을 깨버렸고요. 니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콜라는 현재 수소트럭을 한 대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어섰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데 있어서 코스트, 즉 비용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남아 이제 뭐 회사 이런 이야기 중국 회사 뭐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즉 전기차가 나오기 이전 같은 또는 뭐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이전 같으면 쌍용차에 어떤 관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관심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쌍용차 사태에서 또 한 번 현대차의 M&A 인수하라는 압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아차도 현대차 강제로 떠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차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고용이 문제가 되면 결국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현대차에 또 한 번 인수에 대한 압력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쌍용차를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저는 이제 우리 쌍용차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예. 자체는 정부도 키를 저는 쥐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는 저 자동차의 규모의 경제는 이렇게 코스트 다운 비용을 줄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비용 대규모 생산하는데 그 생산비를 결정하는 생산성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의 요인들은 이를테면 뭐 많이 쓰는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 편성 효율이라 그러는데 네네. 이게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경영 노사 빈구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그 다음에 대체 근로자가 얼마나 돼가 있느냐. 이런 제도 자체라는 거는 사실은 생산과 관련 없는 제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쌍용차가 지금 만드는 티볼이라든지 우리 그저 렉스톤 같은 경우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는 고급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쌍용차는 지금 이제 인도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필요한 대중형 이 갱차 같은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용차에 있는 이제 이 노조나 이런 분들은 희망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진짜 금기시하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뭔가를 한번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정부에 기댄 구조조정을 한다. 그럼 국민들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기업 은행 지원도 힘들고 네. 다른 주주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면 역시 정답은 정부밖에 없는 거죠. 정부밖에 하고 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밖에 없는. 그다음에 상황인 건데. 저 쌍용 자동차의 이 근로자들이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생산하겠다. 이를테면 뭐 강주행 일자리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짜리죠. 네네. 월 4천만 원의 임금을 주는 곳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게 경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경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금비 자체를 그 정도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쌍용 자동차의 근로자들도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지 과거의 그 관성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겠다 하면 아마 저 생존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저거 산업은행이 잘못 지원했다가는 저런 거 판단할 때는 모든 다큐멘트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쌍용 자동차 공대 삼용 회계에서도 의견 거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KDB에서도 이거 지원하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 없이 하면 아마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그러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결국은 마힌드라마저 발을 뺄 것으로 뭐 예상을 한다면 그런 쌍용차에 공적 자금을 넣는다는 게 괜찮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깊겠죠. 거로 생각됩니다. 그 산업 안정 자금을 지금 한 40조 정도 이제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항공 운수업하고 해상 운수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 두 개를 정했는데 사실은 뭐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할 거라고 보세요? 예, 확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 두 개 산업만 피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피하는 거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분 말씀 나눴지만 앞으로 자동차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뭐 기존의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네. 친환경차 그다음에 공유 자동차라 하면 그 부가가치 형성하는 부분이 확 다릅니다. 지금 자동차는 껍데기만 만드는 거고 안에 그렇죠. 뭐 내부 모듈들 AI라든지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엠베디드 소프트웨어,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 자동차 부가가치 70~80% 차지하고 껍데기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건 껍데기 만들 회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여기 투자하는 게 맞지는 않는데 우선 이제 쌍용차에 4,900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1, 2, 3차 협력업체 한 5,000명에서 직접 고용 한 10,000명 정도 타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가 나와서 조그마한 뭐 자영업체들 이렇게 일자리 잃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통계로만 보이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한 회사에서 10,000명이 일자리 잃는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그걸 또 외면하기도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여기 지원하지 말고 보다 그 돈을 가치 있는데 장기적 비전을 위해서 산업 구조 조정하는 데 써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마인드라하고 어떤 또 딜을 하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대체 투자자 구할 때까지는 니네들 좀 있어 달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또 뭐 그럴 때 정부를 전혀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게 워낙 고용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쌍용차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싶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지금 아닌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기간 산업 안정자금 4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으로 지금 현재는 규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를 집어넣고 쌍용차를 지원하는 게 위 교수님 보시기에는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고용 생각하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 기업 안정자금에 대한 취지 자체가 기간 산업을 이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가가 하나 우리가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용이라는 거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 고용이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라는 걸 보호하되 동시에 이제 미래로 나가는 산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기한 어떤 자금이라는 것도 그리고 기간 산업을 지킨다고 하지만 모든 산업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또는 모든 기업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쌍용차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대단히 이제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쌍용차에 대한 어떤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미래에 쌍용차가 회생 가능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적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쌍용차가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상당히 비관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현재 지금 그 기한자금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즉 어떤 미래하고 산업적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어떤 여론이 쌍용차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정부에 거기가 이제 밀리는 즉 미래나 혁신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온전이라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대단히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금의 투입 자체가 정치적 향후에 어떤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쌍용차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해고되면 이제 어떻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쌍용차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벤더사들, 협력사들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쌍용차가 있는 공장에 보면 지역 경제 사실 이 공장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군산도 그랬었고요. 예. 지금 평택도 그렇게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기간산업 안정자금 40조 원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 그 취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그다음에 산업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쌍용 자동차의 지금 이제 위기는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부터 아까 우리 김 교수가 했지만 2019년도에 이분들의 영업 손실 자체가 2,800, 2,900억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영업 적자였어요. 17년도도 그러니까 2016, 17년인데 여기에 이제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2018년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마힌드라 그 오너에게 2009년 노사분기 후에 그 아직까지 복지가 안 된
해고 근로자 119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언급했었죠. 개입을 하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국에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는 빼놓고, 물론 그것이 이제 정치적 결정할지 모르지만 기간산업 40조 원을 국회가 만든 취지로 생각하면 전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유동성을 지원했는데 생존해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생존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거는 다 국민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이거를 쌍용차를 그런 식으로 그 기간산업 자금을 가지고 나면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은 아마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혀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구조조정을 앞으로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렇죠. 올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것은 뭐 우리 경영학자도 와 계시지만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하면 필요한 유동성을 단기에 확보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일단 인력부터 휴직을 시키거나 좀 내려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를 줄이는 거는 바로 유동성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쌍용차에 지금 이제 기간산업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휴직, 그다음에 뭐 이런 인력 구조조정 자체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GM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한국기업은 두산이라든지 예. 금호타이어 할 때는 오너의 그만한 정부가 이만큼 할 테니까 그만한 돈을 너도 매칭 펀드 내놔라 그랬는데 네네네. 마인드라가 그 돈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건 뭐 철수 얘기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정부가 어떻게 해? 그러면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 사이에 불평등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차별이 생기잖아요. 내국인은 오히려 이 차별하는 문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아마 쌍용차 관련된 부분은 단순하게 그 정치적 논리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 자체는 노사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사실 노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 특히 위 교수님하고 뭐 김현석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쌍용차를 회생을 시켜놓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자체적인 경쟁력도 우리가 있다는 거를 그동안 적자를 봤지만 미래를 좀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청사진이 있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2년 전에 한국 GM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한국 GM을 먹튀라고 욕했지만 나름대로 뭐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청사진을 들고 왔었어요. 이렇게 뭐 앞으로 한국에서 절대 철수 안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겠다라고 실제로 그 약속을 잘 안 지킨 것도 많았지만 네. 근데 지금 마인드라는 그런 약속조차도 회피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저도 참 이게 고민이긴 한 정부 당국자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뭐냐 하면 쌍용차가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 교수님도 말씀 나눴지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적어도 노사가 즉 지금 대주주인 마힌드라하고 네. 지금 종사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힌드라도 어느 정도 돈을 내놓으면서 자 우리가 추가 출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앞으로 뭐 전기차나 친환경차 키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아마 산은에서도 매칭 펀드로 내놓기 싫을 겁니다. 근데 마인드에서 아무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또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시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지원한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어떤 서로 나중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라도 약속을 대주주 측에서 하고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다른 대체 투자가를 구해서 대주주를 내놓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항은 마인드라는 빠지고 산업은행이 다 투자를 해서 다 떠나서 대주주가 돼가지고 산업은행이 경영하는 과거 대우조처럼 그런 케이스가 가장 두려운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전혀 있었으니까요. 없지도 않다고 예. 보고요. 그런 경우는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쌍용차가 지금 뭐 미래 비전으로 보여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년 1월에 코란도 전기차 뭐 내놓겠다. 하반기에 또 신차 뭐 J200이라는 신차를 내놓겠다 해서 티볼리에 거뒀던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내겠다라는 게 쌍용차가 내놓은 일단은 단기적인 얘기인데 사실 티볼리가 성공을 했죠. 근데 티볼리의 성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다시 또 티볼리 때문에 흑자를 봤던 거지 적자로 다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높고 라인업이 완비되어 있으면 일단 뭐 어느 하나가 좀 부진하더라도 메워줄 계속 수 나갈 수 있죠. 있는데 오히려 예. 여기는 하나밖에 천수답입니다. 어쩌다 하나 히트작 나오면 잠깐 이러다가 또 계속 이렇게 실적이 나쁘다. 어쩌다 하나 그러니까요. 나오면 그렇게 해서 안 돼. 대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쩌다 하나 실패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쌍용차가 내놓은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또 티볼리의 신화를 뭐 재현한다고 해도 다시 또
이 경영 적자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지 않을까라는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보니까 쌍용차가 이제 관계자가 내놨다는 어떤 자구안이 과거 이제 2015년에 티볼리 신화 뭐 이런 이야기를 고 코란도 전기차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코란도 티볼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 소형 SUV의 시장을 개척을 했던 하나의 나름의 의미를 가진 모델이었습니다. 예. 근데 코란도의 어떤 전기차라는 것은 이미 SUV형의 전기차는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SUV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기존의 전기차 시장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서 SUV의 어떤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의 어떤 SUV 시장을 또 하나 거기 전기차를 즉 그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바뀔 것인가 하는 좀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코란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의 시장에 대한 전략. 예를 들어서 단지 어떤 차종을 새로 이제 내놓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을 분할해서 어떤 차에 들어가겠다.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소형 차량에 장착하는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니로 같은 경우가 뭐 택시에 진입하고 이래서 나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좀 사업적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을 분할해서 하나의 시장, 예를 들면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어떤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기술적으로서는 가솔린이냐 아니면 전기차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차가 또 한 번 지금 혁신하고 있는 수소차냐 이런 형태의 어떤 나름의 어떤 이 합리적 근거하고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단지 그걸 뭐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믿어주세요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예. 현대 우리가 그걸 과거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최근에 어떤 성공한 게 뭐 티볼리 정도입니다만 네. 티볼리의 실적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하나의 GM의 사례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GM의 이미지는 아주 악덕 기업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서 일정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GM이 신차 개발과 사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있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 서비스를 결합한 로보택시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CES 이런 데서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어떤 혁신적 트렌드인 자율주행자 차량 공유 플러스 그들의 강점인 자동차 개발 이 세 개를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런데 쌍용차가 그러한 형태의 비전과 미래의 트렌드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능성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것이죠. 그런 네. 점에서 현재 지금 쌍용차 관계자가 제시하고 있는 저 정도의 비전으로는 아마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정부를 설득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기관 산업 안정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쌍용차도 쌍용차 문제지만 지금 가장 최우선 정부의 숙제는 항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지원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뭐 대한항공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1호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기관 산업 가운데는 기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기관 산업이고 미래도 기관 산업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과 해운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사실 어떤 자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박은 국가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당신 부산항에 들어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산업은 이거는 기관 산업이에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착해 하면 기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쌍용차는 지금 현재 기관 산업을 봐주기 어려워요. 왜? 쌍용 말고 있어요. 이렇게 전시가 된 현대나 기관 만들어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기관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쌍용차를 하려고 그러면 쌍용차의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다. 기관 산업. 이를테면 뭐 아까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하나가 코란도 기반의 전기차. 예. 그거는 아마 웬만한 학자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테슬라가 왜 성공했는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기존의 모형에 배터리를 얹었어요. 그렇죠. 테슬라는 처음부터 뭐냐?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를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터리 자동차의 테슬라 모형을 어떤 자동차 모형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들은 기존 차량에다 배터리를 배터리 넣은 바꾸는 건데 거예요. 테슬라는 배터리를 넣기 위한 자동차를 아예 만든 디자인했죠.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버는 지금 현재 친환경차는 아예 그리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쌍용 자동차가 지금 내놓은 이거는 결국은 부채 비중만 올라가는 거예요. 제200 같은 7개를 한다 그러죠. 7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모델당 2,300억 하면 2014, 1조 2천, 1조 4천이 1조 2천 정도 필요가 하잖아요. 못해도 그 정도는 못 해봐야죠. 그럼 뭐 그거 나오려고 그러면 규모의 경제하면 최소한 4에서 5만 대가 돼야 되는데 4, 5만 대에 팔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없으면 누가 그 돈을 갖다가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부품이 한 2만 2천 개 들어간다 그러면 협력사도 그 7개 모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협력사에 또 투자할 돈을 대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차, 쌍용차가 내놓은 이 자구 계획 안 자체라는 거는 어찌 생각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이렇게 융자나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항공업부터 지원을 해주고 쌍용차 고민을 빨리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항공이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항공하고 해운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은 거는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산업이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 조선업에만 너무 지원하다가 막상 해운업을 지원 안 해서 그래서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현대상선 하나 남았는데 최근에 이름도 바꾸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재무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공에서는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네, 네. 특히 정부가 지원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정부 지원으로 먹고 사는 좀비 기업 혹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 기업 이런 데서 차라리 그냥 근로자들한테 직접 뭐 실업수당을 주는지 정부 돈으로 하는 게 낫지. 그런 회사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항공운수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내부 경영권 분쟁은 차치하고요.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 들면서 뭐 90% 이상이 그냥 그 운행량이 줄어버리니까 그런 거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정부 지원하면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적절한 지원이라고 보고 1호 대상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굉장히 좁은데 기존에 LCC가 6개 있었는데 작년에 3개를 추가로 또 라이선스를 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과연 잘된 정책인가? 지금 그 세계 신규 LCC들은 막 사업 준비하다가 지금 출발을 못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어그러지고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살아날 기업에 지원하는 건 좋지만 항공업계에 특히 LCC들 난립하고 있는 LCC들 구조조정하는 계기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아시아나항공하고 지금 LCC는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안 하는 것들이 하나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는 또 이제 차별 이슈가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의 어떤 국적 항공기를 좀 가지고 운항을 하는 체계인데 그래서 대한항공 자체가 아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하나의 어떤 항공기사가 여객기사가 들어왔을 때 아시아나항공과의 그 차별성에 대한 논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면 LCC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아마 중요한 상황이 좀 될 걸로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공이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제 문제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원 대상이 나중에 이제 쌍용차가 논란이 됐을 때는 특히 기존의 어떤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 논란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항기금 자체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기를 맞은 쌍용차와 또 정부 지원 방향까지 이종욱 명예교수, 김현학 교수, 위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